사회를 맡은 중대문창과 86학번 최희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 6시 반이 넘은 이 시간은 평소대로 한다면 술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서 술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술 마시기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술 대신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한번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인 박찬호 선생에 대한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좀 귀한 자리니까 박찬호 시인께서 세 번째 시집을 내고 참 귀하게 마련된 자리이니까 선배님들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축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집이죠. 그런데 아마 세 번의 시집으로 묶여져 있지 않은 시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정말 봄을 터지듯이 어떤 그 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몹시 아팠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말 제대로 이 세상을 알게 되어 그래서 시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4, 5, 6시집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고 우리를 또 기쁘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찬호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80학번 김정관입니다. 많은 사람 저 알고 계시고 또 후배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박찬호 시인이 시를 이렇게 쓰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사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단 표사 부탁을 받았을 때 일단 책을 다 읽어봤어요.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또 표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동의 지점을 발견하고 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건 언제나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표출한다고 우리가 일반론으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박찬호 시인의 시집이 상제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절실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질병을 낳고 그 질병이 시대를 은유한다면 그 질병 속에 몸을 담그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기호를 표출하면서 시대를 바라보는 것. 이런 어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과정이 박찬호 시인의 이번 시집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제가 이론으로만 알았던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으로 이렇게 터득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후배지만 상당히 시정신이랄까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심을 가지고 이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대의 병기를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표출할 수 있었던 박찬호 시인에게 다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라는 이제 시제목이 찬호 시인이 냈는데 이 제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뽑았습니다. 이걸로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봉 우영장입니다. 저는 원래 해설이 아니라 상장 문구 쓰는 전문가이죠. 그렇게 해설을 맡게 돼가지고 수고로운 기쁨을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또 제가 또 시간이 한 5분간 또 주어져 있다기에 그때 또 말씀드리고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3학번 고정진입니다. 짧은 기간에 3번의 시집을 낼 정도는 몰랐습니다. 축하드리고 건강도 또 많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 시인의 술친구 83학번 이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80학번 장경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80학번 한관수입니다. 네, 같이 이제 군 제대하고서 남성에서 찬호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시인이 될 줄이야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회생활도 훌륭하게 해서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상학번 신입학원입니다. 우리 박찬호 신입과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같이 많이 지냈습니다만 항상 그 멋진 친구를 했다고 제가 굉장히 진실되고 그렇게 항상 느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시를 아직 이제 지금 제 써내고 시를 제가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또 좀 느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0학번 성백술입니다.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신이 박찬호 시인이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연차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86학번 김동문입니다. 이번 시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찬호 형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제목이 하필이면 푸른 바다가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경연을 위해서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아직 문학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주어진 삶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형의 건강을 기원하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호학번 강선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별이라고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동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배님은 작년에 70주년 행사했을 때 알게 됐는데 사실 오늘 저 이런 행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문자 보고 그냥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사실은 술 마시러 왔는데 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86학번 유군입니다. 방송인 유군입니다. 저 사실 진짜 제가 술병이 지독하게 나가지고 바닥에 기고 있다가 이창호 형이 박찬호 사인볼 준다고 꼬셔가지고 왔는데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 사실은 형님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우리 창호 형과 더불어서. 근데 그때 현찬식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시집이 이번에 세 번째 나왔다고 해가지고 정말 좀 각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이따 대표로 인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학번 이준이라고 합니다. 99학번 저에게까지 마이크가 올 줄은 몰라서 몰랐는데 이 기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책 출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의 모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이랑 그 동문회, 총동문회를 함께 일하면서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까지 그 좋은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이제 함께 그 박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99학번 선배님이, 저는 02학번 김준혁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은 좀 특별하게 이쁨을 받으시는 자리인 것 같아서 불러주셔서 얼른 와서 여기 밑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배님 세 번째 신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문학의 한연경이고요. 윤아래 선생님 제자로 이제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철원 선생님 더 건강하셔서 네 번째 시집 빨리 만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문학 지금 편집 일을 맡게 될 예정인 편집 디자이너이자 여기는 미디어피아 기자 신분으로 좀 좋은 말씀 듣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참석한 임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문학에서 윤활로 선생님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표지 디자인 기획과 편집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간 시화산문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파리학번 김동선입니다. 박찬호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낸 거를 굉장히 많이 축하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박찬호가 과연 문학을 공부하러 왔는지 연애를 하러 왔는지. 근데 문학을 하러 왔다는 걸 입증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두 분만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전체를 대표해서 축사를 해주실 분을 이제 모실 텐데요. 뭐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분은 1988년 MBC 베스트셀러 극장 매혹으로 데뷔한 후 내놓는 작품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놓으신 분입니다. 현재 중대문창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문창과 총동문회의 회장 일을 맡고 계신 76학번 주찬업 동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해라. 어색합니다. 그래도 여기가 이제 이 장소가 우리 작년에 70주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들 모였었던 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콘서트 하니까 좋네요. 그때도 생각나고요. 남자들 이제 흔히 평가할 때 키는 작아, 키만 커, 키도 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박찬호 동무는 키도 크고, 사업도 잘하고, 근데 또 시도 잘 쓴다는 건 좀 요새 말로 사기캔데, 아무튼 시집을 발간하게 돼서 세 번째 나온 거죠. 1집, 2집도 제가 받아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서정적인 시들이 많았는데 오늘 받아서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잘 읽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인데요. 원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세 권의 시집을 냈는데 이 세 권의 시집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박찬호 시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삶에서 어떻게 이 시가 나왔는가를 조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5분을 드렸어요,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다 망라해서 얘기해달라고 해놓고 시간은 5분을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 무례한 부탁을 기꺼이 받아주신 분은 이제 이승아 선배님이십니다. 왜 흔쾌하게 오케이 하셨냐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시인의 삶과 시인의 시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984년 대학교 4학년 때 화가 뭉크와 함께라는 시로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당선한 이래 사실
얼마 전에 등단 40주년 특별한 스페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아 선배님께서는 등단 40주년이 되셨고요. 내년 봄학기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을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집만 16권을 내셨어요. 전체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미친 듯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16권의 시집을 펴냈고요. 평생 중대문창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셨고요. 선배님 모시겠는데 79학번 이승아 동무를 모시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83 찬호 후배를 시를 쓰기 전에 이미 녀석 열심히 사업가로서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의 해설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이 자리에 불러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 2시집, 지금이 바로 문득 당신이 그리운 때를 읽어본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쓴 해설 앞에 몇 줄 읽어볼게요. 이 서럽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시인이여, 이게 제목입니다. 2021년에 첫 시집을 낸 박찬호 시인이 300편이 넘는 시를 보내왔다. 저수지에 물꼬를 연 정도가 아니라 댐의 수문을 열었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다. 시가 봄을 터지듯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다. 문예 창작학과를 나왔지만 시를 썼던 때는 대학 시절로 끝났고 광고회사 CEO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중동, 두바이를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국제적인 광고회사로 키워가고 있던 그에게 두 가지의 시련이 사례로 닥쳤다. 하나는 병마였다. 비강내의 기형암 6종, 피부에 나는 악성 흑색종 등 3종의 암이 한꺼번에 닥쳤다. 또 한 가지의 시련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한 팬데믹 상황이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광고인이 있는데 국제회의도 줌으로 하게 되었다. 당연히 국제무역박람회, 신상품 전시회, 매장관리, 바이어들과의 회의가 중단되었다.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이 가슴 아픈데 졸지에 2병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수술, 검사, 약 복용, 조심, 안정의 과정에서 박찬호는 등단을 했고 제1시집 꼭 온다고 했던 그날을 보냈다. 그 뒤로도 그는 죽을 하고 썼고 이제 제2시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저는 이 시집의 편편의 시를 숙독해서 해설을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한 편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31쪽에 있는 제목이 유언일입니다. 유언이고요. 부제가 아내에게입니다. 아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 몇 자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유언 삼아 썼던 것이겠죠. 유언 1. 아내에게. 날이 그래도 선선하고 하늘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정말 맑은 가을이었으면 좋겠어. 죽는 날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말이지.
그래 생각해보면 그리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어. 당신에게 기대어 살았던 그 많은 날들에게 감사해. 지금 이 순간 가슴 깊이 켜켜이 잡아둔 복잡 다당했던 지난 날이 그리워.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게 남은 날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때는 오로지 당신을 생각하는 그때야. 그날이 얼마나 남아야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 이 슬픔이 곧 별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것은 빨리 눈물을 닦고 이제 서서히 그리고 담대하게 차분히 이 현실을 품어 안아야 한다는 얘기일 거야. 사실은 꼭 별처럼 반짝이며 달처럼 은은하게 항상 당신을 비춰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못하고 당신에게 무심히 살았던 아픈 지난날에 미안해. 이제 그날이 곧 와. 그 다가온 그날을 미소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는 것은 그간 잊힌 많은 것들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했으면 해.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이 또 지나간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이라 생각했으면 해. 이 글을 보게 될 즈음이면 난 이미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간 말은 못했지만 지난날에도 사랑했었고 이후 또 어디에선가도 사랑하는 당신을 그리며 내 그 따뜻한 눈길이 햇살이 되어 비출 거야. 내가 떠난 뒤 또 해가 들거들랑 햇볕이 내리 쬐거들랑 그 햇살이 곧 내 숨결이라 생각해줘. 지난 모든 날이 멋지지만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많은 날들이 생각해보면 어제 일처럼 가깝게 느껴질 만큼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게 그날들은 불행보다 행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이제 정말 그 시간이 오려나 봐. 내가 전에 당신 손을 꼭 잡고 얘기했던 그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래도 대범하게 맞고 싶어. 지금 이 시간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야. 그동안 고마워. 잊지 말아줘. 힘든 여정을 함께한 나의 아내여. 사랑한다, 나의 아내여.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아내여. 우리 말 중에 울음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중앙대학교 묘창작 전문가과정 수강생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시에 얽힌 이런저런 사연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박찬호 시인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은 바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시 쓰고 시도 많이 냈습니다만 이렇게 누군가를 울릴 수 있는,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시를 과연 내가 쓴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면 정말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련이 박찬호 시인을 성숙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를 반성케 하고 나를 참회케 한 시입니다. 정말 좋은 시인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그래요. 많이 바쁘겠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터겠지만, 계속 열심히 실을 써서, 이 땅의 중요한 한 명 시인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찬호,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귀한 말씀, 감동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박찬호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제 3집, 그러니까 세 번째 낸 시집에 대한 그것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시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실 선배님도 또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1985년에 문해지로 시로 등단한 후 여러 권의 시집을 냈고요. 2008년도 제1회 문학의 문학 장편 공모에서 하늘다리가 당선되어 소설가로서도 데뷔한 후 지금까지도 여러 권의 소설책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쓰기와 소설쓰기, 거기에다가 카피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내공이 장난이 아닌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갖고 계신데요. 타고난 감성의 소유자라는 평을 듣는 7호 학번 우영창 동문을 모시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7호 학번 우영창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맡았는데요. 오늘 해설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미천한 저걸로 일단 책 만리에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그걸 치면 전체 시를 한 수백 편을 읽은 건데, 제가 그 시를 보통 시집들이 갖고 옵니다만 다 읽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몇 편 정도만 보다가 또 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평생 읽을 시집을 다 읽게 됐어요. 다 읽게 됐는데, 사실은 읽다 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시인의 시는 보면 약간 읽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산문시의 형태를 띈 것도 많고, 이렇게 수사학이라든가 언유, 비유 이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박시인의 시를 보면 이제 일단 환경이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굉장한 투병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박시인이 보통 사람 같은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맡긴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박시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시 그동안 미뤄뒀던 건지 놓아뒀던 건지 모르겠지만 시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분량을 쓰게 되는데요. 비행기 사업하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썼다고 그러고, 모든 장소에서 가리지 않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신의 환경과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시는 어떤 언유나 상징 대신 직설적이고 또는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박시인의 시를 보면 상당히 한 100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문시가, 긴 사문시가 있는데, 사문시를 볼 것 같으면 주로 이제 사회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옛날 이렇게 함께 했던 문우들, 또는 자기가 아는 지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한미한 삶을 살았고, 어떤 특출한 그런 사회에서 이름을 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박시인이 어떤 동정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해와 또 공감, 그리고 어떤 담담한 그런 만남의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거기 시에 보면 아마 저한테는 후배가 되겠는데, 그 이름을 들을 때도 저도 좀 가슴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과 또는 서정시를 쓸 때는 상당히 짧아지는데 거기에 어떤 서정 시인으로서의 그 자질과 그 서정 시인의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충분히 갖고 있고 그 사회적인 발언을 상당히 중시하는 시인인데 본인이 병마에 시달리면서 그 개인적인 그런 고통, 내 삶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유한한 그런 의식 속에서, 유한함에 대한 어떤 그런 자각과 의식 속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본인뿐 아니라 자기가 삶이 유한하면 어떤 그런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또 회사 직원이라든가 여러 지인들의 삶이 자기가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미안함,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감들이 상당히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나온 시들이 시 편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발성을 이제 담고 있다고 보겠죠. 시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산문을 쓰거나 이렇게 보면 시라는 건 상당히 개인적인 작업입니다만 우리가 시를 쓰거나 시를 읽을 때 어떤 한 변화를 느낀다면 어떤 공기의 기류가 바뀐다고 그럴까? 주변에. 그만큼 이 시라는 어떤 장르가 산문하고 다른 어떤 양식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기류가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한 순수함이 어떤 공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순수한 어떤 세계로 갑자기 이렇게 잠입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어떤 순간들인데 이것을 시에서 흔히 우리가 경험하고 또는 타인의 시를 읽거나 자기가 시를 쓸 때도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면에서의 시인데 박찬호 시인이 이러한 장르를 택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한 그럴 것도 많이 느꼈을 거고 우리 독자도 박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공기의 기류가 변하는 것을 한번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는 어떤 형식을 취하건 상징과 은유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멋진 기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시고 나쁜 시고 떠나가지고 읽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시인이 진심으로 그 시를 썼고 또 그 시가 본인이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그 따뜻하고 여린 시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앞으로 박 시인과 함께 남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대충 했습니다. 잠깐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게 다음 잠깐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게 몰래카메라예요. 사실 요 장소를 헌팅을 못해서 저희가 임시로 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당사자인 박찬호 선배님하고 이창호 선배님하고 스튜디오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하면 어떨까, 오붓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 가서 테스팅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약간의 촉이 와가지고 박찬호 선배님한테 마이크 테스팅 해야 되니까 노래 좀 한번 불러봐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강제로 시켰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그냥 테스팅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서 틀어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아까 짜고선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사실은 요거는 그냥 혼자 진짜 조용히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작정하고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영혼까지 맑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전만 못해. 아니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 빼고 근데 지금 이창호 선배님하고 박찬호 선배님 83이 듀엣으로 부른 게 있어요. 하지마.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알맞는 데서 써먹겠습니다. 예. 미친 듯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북토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께서 앞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박찬호 시인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재미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거의 밤새 해도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재밌게 끌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요 북토크를 이제 끌어가실 분은 그 83학번의 이창호 선배님이십니다. 동문이십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창호 동문께서는 우리 중대문창과 그의 70주년, 작년에 70주년이었죠. 70년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허리, 우리 중대 문창과의 허리다. 왜 허리느냐? 위로는 선배님들을 지극하게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후배님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허리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또 우리 중대 문창과 총동문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끌어가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창호 선생님한테 이 마이크를 넘기면서 북토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 씨 문창과 동기 이창호입니다. 마이크 고맙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대담은 박 시인의 문학청년 시절과 LG에드 SP 전문가 박찬호, BTL 회사 마이디어스 프레지던트 박찬호. 직업이 많네요. 그리고 투병중 3권의 시집을 상제한 시인 박찬호 40년 여정을 스캐닝하는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대담 형식이지만 아무래도 게스트가 없고 박시인이 대답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박시인의 동기로서 그 문청 시절과 창업 이후 현재의 삶까지 도반이자 업계 동무인 문창과 83학번 고정진 동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진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분을 먼저 소개하고자 했으나 조용필은 엔딩이죠. 문창과 83학번 윤할로 동문입니다. 윤할로 동문은 77학번으로 문창과에 들어왔으나 세계화의 불화인지 학교하고 잘 안 맞았는지 시험제하고 불화인지 성적 때문에 잘려가지고 83년도에 다시 시험 봐서 문창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다시문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든 다시입니다. 이번에 3번째 시집도 다시문학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출판사 어려운 거 많이 애용해주세요. 먼저 문창과 83학번 종신과 대표입니다. 고정진 동문께서 박 시인을 문청 시절부터 LG에드 노동자 그리고 자본가 사업주 박찬호에 대해 털어보겠습니다. 고정진 동문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다기보다도 이런 자리가 준비되는 걸 알고서 박찬호 시인하고의 그동안의 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사실은 그 박찬호 시인하고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같이 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데 문학 청년으로서의 박 시인을 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사실은 잘 않고 약간은 뭐 좀 아득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문학 청년 시절이 있었나.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작을 하면서 뭐 나름 그냥 군악도 활동을 하고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교수님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소설로 전향을 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시를 쓰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을 그런 머리, 능력 이런 게 안 돼서 그날 술을 엄청 때려 먹고 그 다음에 전향을 해서 그래서 박시인하고 같이 그 공간 사실 문학 적면서 공간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외의 시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박시인의 그 문청 시절 어땠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는 건 다 아는데. 세상스럽게. 그런 거 없고요. 저 뭐지? 할로 형 쫓아다니는 술 먹은 기억밖에 없고요. 정말로.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게 된 거는 저 고등학교, 대학 때 쓰다가 사실은 몸이 아파서 뭐 등등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트리거링 방아웃의 트리거가 된 게 이제 여기 계신 이승화 선배께서 저도 이제 시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시를 좀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승화 형님이 나한테는 사실은 스승이나 마찬가지고 그 학교 다닐 때 문청이라는 말은 사실 약간 좀 웃기고요. 다만 그때 할로 형, 문영이 형 같이 이렇게 여기 백수형 모셨습니다만 같이 댕기면서 술 먹고 그 와중에 막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나름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원래 사실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전혀 배우들이 많이 안 들려요. 거의 애드립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럼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분위기니까 출시가 깊었죠. 어쨌든 그래도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유난로 동무님께 그래도 좀 진지하고 보셨으니까 많이 적었어. 여러분들이 이 리액션이 좋으면 유난로 동무께서 빨리 끝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저기 오늘 이제 보건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저희 큰천안이 이제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저희 큰천안이 이제 이런다 됐는데 정신병원에 거기 보건에 있는 조그만 거기 보호사로 있거든요. 이제 정신병원인데 어제인가 저한테 이제 책을 좀 있으면 몇십 권만 이렇게 버리는 책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 뭐 여기저기 이제 읽기 싫은 책들이랑 다음에 내 시집 안 나가고 쌓아놓은 건데 여러분은 이제 거기 뭉쳐갖고 보냈더니 이제 거기 환자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있거나 막 이럴 때 이제 책을 읽는데 야, 네 시집을 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시집을 보냐. 그러니까 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편을 마음에 남는 시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한 편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60, 70편이나 되는 시들 중에서 그래도 딴에 내 시는 쉽게 썼다고 썼는데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시가 한 편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쉽게 썼는데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 이러더라고요. 그 말들을 모르는데요. 저는 제가 쓰는 시대의 말들을 그래도 쉽다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박찬호 여기 인문학자의 시들을 보면서 뭐 다른 거보다도 이제 이 박찬호 시인이 찬호가 시를 쓰는데 내가 그전에 이제 영창이 형이랑 찬호랑 만나면서 이제 쓰는 거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서 선유도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박찬호 시인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다른 뭐 열정, 뭐 치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저기 상상력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때 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조씨는 진심이다. 그런데 그걸 좀 바꿨어요. 진심에서 뭘로 바꿨냐면 이제 박찬호 시인한테 얘기는 어떤 둔탁,
끝까지 둔탁을 지켜달라. 시 속에서 어떤 빛보다 둔탁함의 시인으로 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진심에서 어떤 둔탁함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주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거 적은 거 왜 적었어요? 적은 거 해달라는 시. 뭐 이렇게 적었어 많이?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이 시 전체를 통해 갖고 아까 이승하 시인이 뭐 이렇게 유언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소한 몇 가지라는 42페이지에 나오는 시가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떤 이 부분이나 이게 저는 이렇게 다는 이해를 못해요 전체를. 그래서 어떤 한 부분 뭐 이것뿐이 이해를 거기서 내게 기대어 울고 싶지만 이미 몸이 굳어 그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내게 기대어 울고 싶지만 이미 몸이 굳어 그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 시인의 어떤 시 전체와 어떤 삶의 전체를 요 이미지가 확 이렇게 다 이 한 줄로 다 사실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진으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저께도 어디 갔다가 집사람이랑 같이 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양경 여사가 제 집사람이자 동기이자 그런데 문득 시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 얘기를 30 얘기를 하면서 당신 시를 읽으면 나는 항상 별도인 것 같고 나는 또 어떻게 점점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한마디 할까 하나 한마디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형님이 곡을 보니까 아마 그런 대목을 읽고 나서 그런 대목 지금 형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을 읽고 나서 집사람이 아마 외로움을 더 느끼거나 또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대목은 아마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느낀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는 집사람이 외롭다고. 지훈 선수, 그거 읽어보니까 어때? 그런 느낌이 들어? 외롭거나 그런 거 느낄 것 같아? 거봐, 끄떡끄떡 거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말을 좀 끌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상 선생님한테 배울 때 실제와 표상 기계 듣도록 4년 동안 시에 들은 거 실제와 표상뿐이 사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떤 실제가 있는 그 표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미지에서 실제가 없으면은 이런 표상이 나올 수 없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진짜 실제와 표상이 다 갖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미지 같아갖고 이 전체 시에서도 외롭다 그래갖고 사실 그러려고 쓴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느껴서 제가 집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려고 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꼈나 봐요. 시쓰기도 겁나네. 제가 그 해설가가 근데 좀 여성인데 잘 써놓은 거는 이렇게 저거 하는 거는 그냥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내가 붙여놨어. 그리고 그건 안 읽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아내하고는 3마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게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게스트가 말이 더 많은데 어쨌든 지금 박시인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자 아쉽지만 조금 더 할까요? 아유 그만합시다. 대담은 이걸로 마치고 이제 순서상 영혼을 정화하는 신앙송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은 계속해서 최희영 동국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예, 뒤풀이 자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코너예요. 신앙송. 이 시인을 모셔놓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토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앙송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2명으로 압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도 김정성 선배님 신앙송을 하나 드려야 돼. 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우리 저 김정근 선배가 낭송하시는 김정근 선배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저랑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의 죽음을 제가 듣고 나서 부고를 듣고 나서 쓴 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종진이가 읽은 시는 우리 다 아는 아까 우영준 선배께서 말씀하신 우리 먼저 간 동기 이기억에 대한 시입니다. 다 죽음과 관련된 시입니다. 신앙송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그냥 읽겠습니다. 머쓱하게. 어느 아침, 올해 들어 가장 춥다는 아침,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아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났던 아침, 모든 일상이 마른 버진 피듯 건조했던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맑았던 아침,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따뜻하리가 믿었던 아침, 배종섭 씨의 뜬금없는 부고를 받았던 그 아침, 30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그 아침, 한 번 보자, 전화통화가 후회됐던 그 아침, 문득 상가의 국화향기가 그리웠던 그 아침, 단지 한 편의 시로만 남은 죽음의 그 아침. 이 친구가 사실 영국영화과 81학번이고요. 저하고는 고등학교 3년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아침이 언제냐고 하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낭송에 대한 이기억 이 친구는 사실 박찬호 시인하고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같이 내려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지를 조금 가슴 아프게 봤었고요. 제 핸드폰 앨범에 둘이서 대동마을에서 사진 찍은 거 유일하게 지금 저한테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학교 때 딱 기억납니다. 굉장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영화한 사진 한 권을 다 통째로 외우겠다고 한 페이지씩 외울 때마다 씹어먹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을 만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조금 아픈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오래도록 좀 미안한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외관업 이기억이 겨울이 매서운 찬바람에 등 떠밀려 왔음에도 호떡 기억하는 보지 않았고, 그의 마른 기침으로 심한 당뇨를 앓던 외관업 기억이가 마침내 죽었다. 그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그날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것이 갑자기 온 것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닥친 것만은 분명했다. 현실감 없는 믿기지 않는 장례는 겨울비처럼 우울하게 끝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의 겨울 그 죽음은 하늘의 별이 되지도 않았고, 아쉬운 서사가 되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서점이 되지도 않았고, 다만 두어줌의 신체로 남았다. 그 밤 얕은 꿈을 꾼 후 헝클어진 머리로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울 즈음 공교롭게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 긴 꼬리를 남기며 꼭 40년 전 그날처럼 밤 푸른 하늘 멀리서 내게로 반갑게 날아오고 있었다. 뒤늦게 눈물만 나는
차가운 밤에 웬일인지 너무 기운이 빠지는 그 밤에.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 초청 가수나 공연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왜? 우리는 돈이 없어갖고 누구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 자체 내에서 재능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능 기부도 한두 번이지. 늘 똑같은 분이 불려나가서 늘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정말 고심 끝에 어느 분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선배님들 앞에서 또 우리 동문 앞에서 이런 공연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조용필 씨가 그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면서 그것이 이제 서울로 점점 올라오면서 인기가 올라오면서 국민 가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인데 오늘 특별한 이 자리를 모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좀 독특한 인물인데요. 이거 일부만 소개할게요. 그 부산 영도 출생인데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 시를 쓰겠다고 갑자기 중대문창과를 온 겁니다. 근데 중대문창과에 와서 시를 써야 되는데 시를 안 쓰고 엄한 짓만 한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뒤늦게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헤세이티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카페죠. 거기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또 강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시를 쓰면서 책은 몇 권 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낸 거는 2021년도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겠다고 중대문창과에 와서 어떻게 하다 35년 만에 첫 시집을 낸 겁니다. 네, 굉장히 반응이 컸습니다. 그 시집이 통화 중일 때가 좋았다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입니다. 그분을 모셨는데요. 자, 이분은 그 이시영 시인께서 부산의 독립 시인이다. 한마디로 꼴통이다. 이렇게. 예, 이 자리에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87학번 황경민 동문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 87학번 황경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한 25년 살다 부산에 간 지 이제 한 12년 정도 됐는데 기타 코드를 몇 개 알아가지고 노래를 이제 만들었죠. 한 300곡 정도 만들었는데 제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까? 제가 300곡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부르고 다닙니다. 올해 7월에 그래 부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앨범이 있냐 물어봐서 그래서 한 10년 동안 없었는데 그래, 올해 7월에 첫 앨범 나올 겁니다. 그 선배님은 네이버 검색하니까 젊은 시절 사진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좀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마 저하고 학교 87학번이니까.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우연히 얻어걸린 건데 그냥 하여 시가 나오는 시에 관한 대목이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 먼저 한 곡. 제목 인생은 별거 있나? 고복민 김밥을 지나 이선적 회어를 지나 양평 해장국을 지나 근대와 슈퍼를 지나 집에 왔는데 돌아보니 간판이 다 떨어졌네. 이
별거 있나 간판 받고 달다 보면 폭망하는 거지. 아버지 정관을 지나 엄마의 남자를 만나 수정에 수정을 거쳐 엄마의 자궁을 열고 태어났는데 돌아보니 아버지 토끼가 없네. 이 인생이 별거 있나 코스대로 가다 보면 폭망하는 거지. 중학교 도서관 거쳐 고등학교 예반을 거쳐 대학교 국문과 거쳐 전원문학회를 거쳐 시를 썼는데 돌아보니 보여줄 게 하나도 없네. 시라는 게 별거 있나 지가 사는 모양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저녁에 학원을 가고 주말에 독서실 가고 때로는 야동도 보며 공부했는데 찾아보니 대학을 갈 데가 없네. 공부란 게 별거 있나 줄 세우기 노름이고 속가되는 거지. 이까지는 앨범이 실었는데 다음 가사는 편곡자가 빼더라고요. 김동대 노래방 거쳐 눈치만 비디오방 거쳐 PC방 모텔을 거쳐 삼성도 모텔을 거쳐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 그녀가 떠나고 없네. 사랑이 별거 있나 시간이 지나가면 식은 밥 되는 거지. 인생이 별거 있나 코스대로 가다 보면 배반당하는 거지. 예, 제가 왜 우리 87 황경민 노래하는 시인을 초청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잘했죠? 잘했다고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에 모실 분은 이제 우리 전체 오늘 행사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실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국민 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막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설 범도로 너무너무 바쁘게 대한민국부터 만주벌판을 다 누비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분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의미와 또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평생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설을 쓰시고요. 행동하는 시시군으로서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동문입니다. 80학번의 방현석 동문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현석입니다. 문창과 70주년을 작년에 했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북콘서트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으로 서라벌 중앙대 문창과 총동문회와 문해창작학과 학과 이름으로 공동으로 오늘 그
콘서트를 공지했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70주년 작년에 성대하게 치른 행사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새로운 또 70년을 시작하는 첫 행사입니다. 우리 문창과에 참으로 훌륭한 작가들, 또 예술가들, 또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 우리 또 박찬호 동무원처럼 우리 학과를 깊이 사랑하고 늘 응원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와준 동무는 일찍이 드물었다. 그렇게 우리 동문들 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 동문들의 감사의 마음을 또 우리 박찬호 동문에게 전하고 또 우리 박찬호 동문을 본받아서 앞으로 70년 동안 많은 동문들이 또 후배들, 동문들, 학과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뜻깊은 7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70년 첫 자리에 우리 박찬호 동문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문이 더 많이 나와서 내년에도 또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인사 소개를 했을 때 제일 막둥이, 우리 그 학번상 제일 막내 김준영 씨가 예쁜 꽃을 갖고 와서 선배님한테 꽃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동무는 학과 일이라면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늘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꽃다발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특별 게스트로서 우영찬 선배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꽃다발입니다. 우영찬 예. 예, 잘 마쳤고요. 이제 기다리던 술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 예약을 해놨고요. 지금 오리 로스가 지금 막 지글지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진 하나 찍고 바로 뒤에 있는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트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중대 문창과 화이팅도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형 해보니까 박수 치면서 찍으면 정말 잘 나와. 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지금.